지금의 사교육은 아이가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꼭꼭 씹어 먹여주기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약해준 노트만 달달 외우는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이 완전히 퇴화해 버릴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 집 거실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아이의 생각할 기회와 독창성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 행하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교육 방식. 첫 번째는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안성에 있는 안법고등학교에서 올해 2학년 친구들과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교사 기라성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10대를 위한 방구석 일열 인문학 수업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교육을 고민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 고등학교 교사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는 생활기록부 독서기록이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학생들이 억지로라도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록이 제공이 되지 않고 AI나 쇼폼을 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보니 책 자체를 멀리하고 있죠. 덕분에 불과 10년 사이에 학생들의 학습 양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이 즉각적인 재미를 주는 쇼폼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교사의 설명을 듣거나 텍스트를 읽는 능동적인 인지활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흔히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죠. 강렬하거나 빠르게 전해지는 자극에 길들여지는 듯합니다. 수업 시간에 뇌 자체가 각성을 하지 않는 거죠. 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라지고 결론만을 구하는 학습 습관이 성적 하락으로도 이어집니다.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들은 이 충분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AI나 쇼폼을 자주 접하는 친구들은 애초에 역량을 갖추기는커녕 학습의 목표 자체를 설정을 못하죠. 이걸 내가 왜 하나? 어차피 AI가 다 해결해 줄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하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귀찮고 힘든데 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애초에 학습의 틀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쇼폼 콘텐츠를 상당 시간 즐기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우선 인내심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습 인내심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를 있는 힘껏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본인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는 그 쾌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맛본 친구들은 계속해서 능동적인 시도를 해내고 시간 지연을 두려워하지 않죠. 과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쇼폼 콘텐츠에 절여진 친구들은 즉각적인 자극과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민이라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해버리고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고 걸핏하면 화장실에 가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아예 대놓고 수업 시간에 잠을 청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이 이게 단순히 문제풀이, 학습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평소 생활 태도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미디어 노출이 적고 꾸준히 독서 활동을 해온 아이들은 인과관계가 맞는 문장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뭐뭐라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처럼 자신의 인지 상태를 정확하게 문장으로 표현할 줄 압니다. 쇼폼을 많이 보는 아이들은 일상 대화도 쇼폼의 밈이나 단어 위주로 합니다. 혹여나 모르는 게 있어서 질문을 할 때도 그저 저 이거 모르겠어요, 몰라요가 끝입니다. 표현력 자체가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쇼폼 콘텐츠가 아이들의 인지적인 제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신호에 걸리면 브레이크를 밟고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브레이크 자체를 사라지게 만든 거죠. 극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소위 뇌를 거치지 않고 말을 내뱉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충동 조절의 브레이크가 사라진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심지어는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성적 차이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였다면 지금은 자신의 뇌를 도파민 중독으로부터 지켜냈는가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쇼폼의 뇌를 빼앗긴 아이들은 학습 스킬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학습을 할 수 있는 뇌의 기초 체력 자체가 약해져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AI는 아이들의 생활에 파고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젠 학교에서도 전교생에게 수업용 태블릿을 지급하고 이를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의 기술적 활용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쓴다,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보다는 유의미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AI를 유의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린 좀 더 집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름 아닌 철학적 사고를
정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알고 보면 수학, 과학보다도 철학이라는 학문이 훨씬 더 집요한 측면이 있죠. 작년 수능 국어시험에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철학자들의 관점을 비교하는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는 왜 같은 인격인가? 이 질문에 대해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그 안에 변하지 않는 영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그냥 같은 존재로 생각하면 되는 것 아닌가? 철학자들은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건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철학은 그 사소함까지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죠. 영혼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데이비드 휴미나 칸트 같은 철학자들은 심지어 원인과 결과는 왜 원인과 결과인가? 그 사이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까지 던졌었고요. 당연하다 치고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철학이고 그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이자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위대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죠. 알버트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학문적 뼈대로 삼았던 것이 칸트의 철학이었습니다. 덕분에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뻔한 이야기거든요. AI 시대,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 인간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메시지들이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AI 시대니까 더 빨리, 더 많이, 더 정확히 이런 면들만 강조되고 있지 않나요? 희귀해질 사람의 유형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저는 감히 지금 우리들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모두 저절로 사라지는 하루를 살면서 결국 사라질 겁니다. AI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져서 그들의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희귀해질 사람이 아니라 귀해질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지금 너무도 뻔하고 하찮게 여기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집요하게 질문하고 AI를 통해 얻은 정보를 더욱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끝까지 인간적인 면을 고수하는 이들이 귀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시사독서 토론반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마침 지난 동아리 활동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이 넷플릭스의 소년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함께 시청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태로운 내면을 아주 생생하고도 깊이 있게 그려낸 명작인데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한테 자, 오늘은 청소년기의 방황과 내면의 결핍, 혐오에 대해서 책 읽고 토론하자 라고 했다면 아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따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흡입력 있는 영상으로 나와 비슷한 나이대 인물들의 서사와 감정을 먼저 접한 아이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토론 방식인데 일단 영상을 시청한 뒤에 가장 먼저 10분 동안 2인 토론을 진행합니다. 1대1로 당시 주제였던 혐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살짝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4인 토론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신감이 붙어서 아이들은 적극성을 가지고 토론에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인 토론, 전 단계에서 나눴던 이야기들을 더 깊이 공유하면서 쉽게 말하면 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넷플릭스 드라마나 영화들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고 그 말은 작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인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작품을 보면서 그걸 내면화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깊이 있는 사고를 이뤄내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수업 시간에는 매일같이 잠을 청하거나 딴짓을 하던 그 친구가 이 동아리 활동에서는 저는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결국 주도성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늘 사교육 학원에서 선생님이 짚어주는 것만 외워 라는 수동적인 태도에 젖어있던 아이들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질문을 찾아내고 또 동료들과 부딪히면서 내 생각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짜릿함을 맛본 것입니다. 그 재미를 한번 맛본 아이들은 다른 수업에서도 깨어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소년의 시간 같은 진지한 깊은 그런 작품은 안 봐요, 예능이나 가벼운 애니메이션만 좋아해요 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괜찮습니다. 반드시 넷플릭스일 필요도 없고요. 오히려 아이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게 더 좋습니다. 콘텐츠 장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조건은 바로 보는 행위가 아니라 시청 후의 대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론 활동을 하면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냈던 콘텐츠는 놀랍게도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태풍을 부르는 나와 우주의 프린세스라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냥 방치해두고 멍하니 도파민만 채우는 소비형 시청은 독이 되지만 부모가 대화의 기술을 조금만 발휘하면 우리 집 거실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콘텐츠를 보았든 시청이 끝난 후에 툭 던지듯 질문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너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 것 같아? 네가 주인공이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주인공의 결단이나 위기 상황에
아이 자신을 대입해보게 만드는 것인데 이를 통해 역지사지, 공감 능력을 기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기 의견을 말하면 부모님께서는 기분 좋게 반대편에 서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악역인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그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는데도 그게 최선이었을까? 이렇게 살짝 태클을 걸어주는 겁니다. 아이는 자기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머릿속의 논리를 필사적으로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사교육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반론, 재반론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셈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원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나누는 이런 인문학적 대화가 당장 내일 치르는 객관식 지필평가에서 정답 한 개를 더 맞히는 데는 직접적인 유효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일상 속 토론과 타유의 힘은 내신 성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행평가, 논술형평가,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대의 대입의 치트키가 될 면접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논술형이든 면접이든 결국 본인이 가진 생각을 펼쳐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수행평가를 칠 때마다 해당 과목 학원에 보내실 겁니까? 면접을 치르는 고3 끝날 때 즈음에서야 면접 학원에 보내실 겁니까? 평상시에 우리 집 거실에서도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를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구조였고요. 아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순공 시간이 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절대 지치지 않는 AI의 등장으로 이제는 그 공식이 깨질 것 같습니다. 많이 할수록 오래 공부할수록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는 많이 질문할수록 오래 생각할수록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교육, 특히 아이들이 AI를 배우고 활용하는 방식의 핵심은 딱 한 단어, 바로 토론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단순히 교실에서 찬반을 나누어 말싸움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토론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토론은 AI를 생각의 파트너로 삼아 인류의 오래된 지혜와 끊임없이 부딪히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죠. 첫째, AI와의 치열한 1대1 토론을 이끌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AI를 단순히 숙제나 대신해주는 비서로 쓰게 두면 안 됩니다. AI를 내 생각의 허점을 찔러주는 가장 똑똑한 논박자로 활용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주장의 취약점 3가지만 찾아서 나를 설득해봐 라고 AI에게 주문을 하는 거죠. 반박당하고 다시 논리를 세우고 재반박당하는 이 치열한 디지털 토론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의 사고력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들이 서로 치열하게 주고받는 인문학적 토론입니다. 지식의 습득은 AI에게 맡길 수 있죠. 그동안 인간은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가치와 방향을 논하는 진짜 토론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공부가 지식을 내 머릿속에 채우는 입력, 인풋이었다면 AI 시대의 공부는 토론을 통해 내 생각을 정교하게 다듬어서 밖으로 꺼내는 출력, 아웃풋입니다.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토론 형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AI를 기술로만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저 편리한 기계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AI를 토론의 상대로 마주하게 할 때 아이들은 비로소 기술을 제대로 유의미하게 쓰는 meaningful user, 주도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엉덩이로 하던 공부를 끝내고 말과 글로 부딪히는 토론의 공부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최태원 회장님의 그 발언,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답을 드린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교육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선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반이 맞는 이유는 지식 전달의 사교육은 종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설명해주고 문제풀이 기술을 전수하는 형태의 사교육은 AI가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AI 튜터는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24시간 지치지 않고 맞춤형으로 쪽집게 과외를 해줍니다. 대치동의 일타 강사보다 더 세심하고 친절하게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죠. 이런 면에서 지식 습득과 학습 격차 해소라는 기능적 측면의 사교육은 분명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반이 틀린 이유는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학문이 아니라 선발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실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나라 사교육의 진짜 목적은 아이가 인재로 성장하는 것,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남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춰서 더 좋은 대학의 간판을 따는 것, 즉 대학 입시라는 거대한 선발 게임에 맞춰져 있습니다. 상대평가 체제 아래서 입시는 결국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게임입니다. AI가 도입되어서 모든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상향 평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별력을 지니기 위해서 시험은 더 교묘하게 어려워질 것이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AI보다 더 잘하게 만들거나 남들의 AI보다 더 뛰어난 프리미엄 사교육을 찾아서 지갑을 열 것입니다. 즉, 입시 제도의 본질인 한 줄 세우기와 학벌주의가 변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를 더 치명적으로 잘 활용하는 기술
기술을 가르치는 형태로 기괴하게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 종사하는 인구가 50에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겁니다. 사교육 자체가 진화를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죠.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교육의 종말은 AI라는 기술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 있는 교육 자체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대학이 더 이상 누가 정보를 더 많이 외우고 문제를 잘 푸는가로 아이들을 뽑지 않고 누가 더 유의미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인문학적 소양으로 아이들을 선발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기형적인 사교육이 완벽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의 교육개혁은 기술의 도입이 아니라 평가의 기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미래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다, 이런 장담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상적으로 흘러간다면 평가 방식에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닌 PBL이라고 하죠. 주어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고등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어떻게 바뀔까가 아니라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모든 과목의 수행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과제형 혹은 형성평가 방식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대신 과정 중심의 평가가 완벽히 이루어지도록 프로젝트 수행평가 형태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 내신 산출 방식이 바뀌었죠. 9등급 체제에서 5등급 체제로 바뀐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신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대학 그리고 미래사회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교육,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시고 또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지점일 겁니다. 결론부터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대의 사교육은 이제 완전히 필요 없으니 당장 다 끊으세요 라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사교육이 채워줄 수 있는 유용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사교육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사교육을 대하는 우리의 목적과 의존도입니다. 아무리 공교육이 발전하고 AI 튜터가 도입되어도 아이들마다 학습의 속도와 결핍의 지점은 다 다릅니다. 이때 사교육은 학교에서 미처 다 채우지 못한 특정 영역의 부족함을 빠르게 메워주거나 아이가 특별히 흥미를 느끼는 분야를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도록 돕는 효율적인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등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교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사교육은 아이가 고민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문제를 유형별로 쪼개어서 입에 바로 넣어주는 꼭꼭 씹어 먹여주기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교육이 짜놓은 빽빽한 시간표에 갇혀서 요약해준 노트만 달달 외우는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이 완전히 퇴화해 버릴 겁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아이의 생각할 기회와 독창성을 모두 빼앗기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결국 미래 교육에서 사교육에 대한 투자가 의미를 가지려면 사교육에 내 아이의 교육을 통째로 맡기는 의존에서 벗어나 필요한 순간에만 쏙쏙 빼먹는 활용의 대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직에서 수많은 학부모님을 상담하다 보면 정말 좋은 의도로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정작 아이의 사유 능력은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AI 시대와 고교학점제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 행하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인 독이 되는 지금 당장 멈춰야 할 교육 방식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형 로드맵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정말 정보력이 뛰어나십니다. 몇 학년 때는 어느 학원에 최상위 반에 들어가야 하고 수행평가는 어떤 주제로 채워야 대입에 유리한지 완벽한 로드맵을 짜두시죠. 아이들은 부모님께서 켜놓은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엑셀만 밟으면 됩니다. 물론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가장 빠르고 안전한 지름길로 성공하길 바라는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경로를 탐색해 본 적이 없는 아이는 독립적으로 사유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게다가 AI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재상은 굉장히 폭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스페셜리스트보다 다방면의 분야를 연결하는 제너럴리스트가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죠. 정해진 길로만 향하는 아이들은 다른 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렇게 얻게 되는 경험적 지식들이 아이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치 영혼을 갈아 넣는 듯한 과도한 선행학습이 문제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이 불안감 때문에 가장 끊지 못하는 마치 독약과 같은 것이 바로 선행학습입니다. 초등학생이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고 중학생이 고등학교 미적분을 마스터해야 안심을 하시죠. 사실 선행이라는 게
학생의 과거에 강조되던 예습이란 측면이라고 보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학습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뭐든 무분별한 과도한 측면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를 못하는 아이에게 곱하기와 나누기를 알라고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죠. 밑단을 단단하게 쌓은 뒤에 새로운 돌을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싸움이 아니라 단단하고 철저하게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 중 상당수는 공부 자체보다 공부에 집중하기 힘든 주변 환경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을 무조건 독서실처럼 삭막하게 만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핵심은 뇌가 딴청을 틔우지 않도록 시각적인, 청각적인 노이즈를 걷어내는 겁니다. 공부하는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올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인간의 뇌는 인지 능력을 뺏깁니다. 공부할 때는 부모님과 아이 모두의 스마트폰을 그곳에 격리하는 공동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 미니멀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아이의 책상 위에 뭐 피규어, 만화책, 지나간 문제집들이 막 쌓여 있으면 뇌는 이미 과부하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공부할 책 한 권과 필기구만 남기고 시야를 깨끗하게 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뇌는 공간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앉으면 오롯이 나에게 몰입하는 시간이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통해서 뇌에 각인 효과를 남겨주는 것이 환경 조성의 첫 걸음입니다. 더불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플래너입니다. MBTI 성향 중에 이 P와 J가 있죠. 무조건 J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획을 짜는 법도 실천하는 법도 잘 모르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계획의 단위를 쪼개고 플래너를 마치 장난감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다루게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결과 중심형 아이들은 큰 그림을 볼 때 움직입니다. 플래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같은 시간 단위 계획을 짜주면 답답해하죠. 대신 오늘 끝내야 할 미션, 분량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게 하는 거죠. 오늘 수학 5페이지 풀기, 영어 단어 20개 외우기, 이런 것처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적고 완료할 때마다 줄을 긋는 성취감을 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과정 중심형 아이들은 루틴, 규칙을 중요시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시간 단위의 타임라인 플래너가 맞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루틴대로 움직일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플래너는 아이를 감시하는 CCTV가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하루를 경영해보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3일 만에 계획이 틀어졌다? 적어도 3일은 해내는 거니까 3일 뒤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또 시작하면 됩니다. 긍정, 또 긍정으로 아이를 위한 성공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0대를 위한 방구석 일열 인문학 수업, 아이들의 인격적인, 전인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내내 청소년들의 성장, 그리고 발전, 그리고 내일을 위한 고민을 이어나갔고요. 분명히 멀리 내다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